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그 대항마였던 삼성의 옴니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 때의 옴니아는 정말 최악이었죠. 이번에는 브라운의 T3와 애플의 아이팟 1세대입니다. 묘하게 닮았죠. 한때 삼성을 압도했던 애플의 디자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을 잘 편집한 결과라는 것. 그렇다면 애플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이 회사의 역사를 알린 애플 1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설계했지 잡스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로그램 코드도 만들 줄 모르며 회로판 설계도 할 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며 그의 천재성을 부러워하지 워즈니악을 떠올리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창조의 두 영역, 그러니까 대상적 창조와 메타적 창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 잡스는 메타적 영역에 속했고 워즈니악은 대상적 영역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바로 저 두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창조가 왜 편집인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편집이다 라는 이 명제로 유명한 에디톨로지, 정말 인기가 많은 책인데 이 책 이후 10년 연구의 완성판으로 내놓은 책이 바로 창조적 시선입니다. 이 책은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자랑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324페이지에 나오는 이 질문에 주목했습니다. 보티첼리와 러스킨, 도대체 누가 더 창조적인 걸까? 비너스의 탄생, 이 유명한 작품은 원래 500년 가까이 유명세를 타지 못한 채 우피치 미술관 구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존 러스킨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메타적 창조와 대상적 창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메타는 무엇에 대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생각에 몰입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지금까지 이 생각에 몰두해 있었지? 하면서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메타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타적 창조는 창조되어 있는 어떤 것, 가령 그림, 조각, 판매 제품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창조된 것에 대해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창조를 또 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바로 창조된 것에 대한 의미나 가치 등을 창조하는 겁니다. 가령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창조했지만 존 러스킨은 그 작품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창조했다는 것. 본시 보티첼리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기에는 정교한 원근법에 따라 대상과 공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그리는 화풍이 큰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에 비해 비현실적 구도와 굽이치는 듯한 곡선을 이용한 신비적 표현이 특징인 이 비너스의 탄생은 그 시대가 추구하던 예술적 이념에 맞지 않았기에 유명세를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19세기의 러스킨은 이 작품에 대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합니다. 즉 메타적 창조를 한 것이죠. 본시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유럽은 산업화에 따른 기계 문명의 등장으로 인간이 손으로 만들던 수공업이 쇠퇴하고 있었죠. 이때 러스킨은 조악하고 천편일률적인 물건을 기계로 생산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인간의 본래 모습을 간직한 수공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은 오직 인간의 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일종의 반기계 문명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눈에 비친 비너스의 탄생은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이었고 어떤 계산된 수학적 색깔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에 잘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했는데 그의 이런 평가에 따라 비너스의 탄생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즉 보티첼리는 그림이라는 대상을 창조한 대상적 창조자고 러스킨은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창조한 메타적 창조자라는 얘기인데 이를 애플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죠. 컴퓨터를 설계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대상적 창조자,
이 작품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는 메타적 창조자. 그리고 이 중 누가 더 창조적인가 하는 것이 앞서 던졌던 저 물음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둘 다 창조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창조의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름을 무시한 채 주로 메타적 창조 분야에서 일해야 할 리더가 이 영역을 떠나 대상적 창조 영역에서 눈썹 휘날리도록 부지런하면 그 집단은 쫄딱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의 스마트폰 디자인이 애플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했던 것도 한국처럼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여전히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된 것의 의미, 그 가치를 만들고 이를 사회에 내놔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치 디자인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기업의 디자이너와 충돌할 때 제품의 성격은 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옛날 컴퓨터는 도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문자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죠. 이랬던 컴퓨터가 바뀝니다. 그래픽으로 표현된 아이콘이 명령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GUI, 그리고 그런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우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우스는 더글라스 앵겔바트의 발명품이고 GUI는 제록스라는 곳에서 개발했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이 GUI와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을 사들여 개인용 컴퓨터에 장착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편집, 이게 바로 컴퓨터를 명령어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혁신적 창조라는 것인데, 이런 창조적 사고는 바로 있던 것들의 절묘한 편집이라는 것. 여기서 짜깁기와 편집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책의 저자는 짜깁기는 편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하면 그 새로운 연결 방식을 규정하는 메타 언어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편집을 통한 메타 언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짜깁기라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애플은 마우스를 통해 화면을 클릭하던 기존의 방식을 인간의 손가락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편집했다는 점에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클릭이 아닌 터치,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정말 다른 이것은, 즉 인간의 손가락이 컴퓨터와 인간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와 같은 작은 화면을 클릭하기 위해 따로 마우스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화면의 절반을 차지해야 하는 키보드의 공간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며, 오로지 손끝에서 시작된 터치, 즉 촉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시각적 변화와 청각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즉 감각의 교차 편집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의 메타 언어이며, 이런 메타 언어가 창출되지 못하는 편집은 그저 짜깁기에 불과한 것이지 창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애플에서 완성된 감각의 교차 편집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바우하우스에서 교육되고 있었으며, 이 바우하우스가 애플 디자인의 뿌리라고도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예술학교죠. 발터 그로피어스가 1919년에 설립한 이 학교는 나치에 의해 1933년 강제 폐교당할 때까지 약 14년간 존속했던 학교인데, 이 짧은 역사에 비해 이 학교가 현대 디자인 분야에 미친 영향이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와 별도로 우리 채널 또한 바우하우스에 대한 강의를 따로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바우하우스는 이미 감각의 교차 편집에 대한 내용을 저 옛날 교육 과정에 반영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종이, 유리, 금속 같은 예술 재료들을 주고 놀이를 통해 시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했으며, 재료의 감촉, 형태와 색채, 재료에 동반되는 리듬 등을 여러 대비적 관점에서 관찰하게 했다는 것. 즉 소리는 청각에만 대응하고 색은 시각에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감각이란 소리를 듣고 색을 떠올리거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서로 다른 차원의 감각들을 편집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서로 무관한 것들이라 여겼던 기존의 영역들을 통합시킬 수도 있고, 같은 부류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를 재편집해서 분리시킬 수도 있게 되는데, 손가락과 컴퓨터,
이 둘의 서로 다른 영역이 통합되고 촉각의 시각적 변화로 이어지는 감각의 교차 편집은 이처럼 바우하우스의 저 창조 실험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선 아이브는 바우하우스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학교와 손을 잡고 일했던 독일의 가전회사 브라운의 디터 람스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두 제품이 서로 닮은 이유도 그 때문이며, 스티브 잡스 그 자신도 애플 디자이너들에게 소니 스타일이 아닌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었으니, 이렇게 감각의 교차 편집은 바우하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폰의 터치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바우하우스는 근대 예술과 산업의 편집학적 창조 정신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10년의 연구기간을 투자해서 이 바우하우스의 전후 맥락을 추적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무게감이 큰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책은 과연 읽을 만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책 유닛 2에 나오는 구성사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관해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대상, 그 언어가 언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는 일, 즉 언제 구성되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보는 구성사적 관점으로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령 창조라는 말도 신학 분야가 아닌 일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를 보게 되면 불과 1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아는 창조라는 개념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과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왜냐? 만들어진 것, 즉 편집된 것으로 보면 나도 현재 그 대상을 편집해 볼 수 있지만,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면 내가 개입할 영역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애플 디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 근원에 있던 바우하우스는 무엇인지, 다시 또 이 바우하우스는 어떤 전후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구성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편집된 것을 다시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가 하는 메타 편집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읽어볼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창조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재능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창조는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를 하며 살고, 커서는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사는 인생. 이런 삶 속에서 대상적 창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의 현재적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이 시작된 지점을 구성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 이렇게 하면 나의 삶도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며, 따라서 그 삶을 내가 현재 원하는 방향으로 재편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나의 삶은 남이 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편집이라는 이름의 창조가 주는 가장 강력한 매력은 아닐까요? 현재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이 주어진 삶에 몰입해 있기만 했던 기존의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메타적인 사유를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재편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독서를 권장하고자 구독자분들을 추첨하여 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난 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북 리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